세계의 1호 1주 장화홍련전. 평안도 철산군에 배좌수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성품이 어지러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없어 항상 쓸쓸하게 지냈습니다. 하루는 부인 장씨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하늘에서 신선이 내려와 꽃 한 송이를 주었습니다. 장씨가 꽃을 받으려는 순간 갑자기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꽃이 선녀로 변하더니 품속으로 들어왔습니다. 놀라서 깨어보니 꿈이었습니다. 그 후 장씨는 10달 뒤에 딸을 낳았고 아기의 이름은 장화라고 지었습니다. 2해 뒤에는 또 딸을 낳았습니다. 둘째 아기의 이름은 홍련이라고 지었습니다. 장화와 홍련 자매는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습니다. 자매는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영리하고 재주가 많으며 효성도 지극했습니다. 그러나 곧 커다란 불행이 닥쳤습니다. 어머니 장씨가 병들어 죽은 것입니다. 배좌수는 아내가 죽자 아이들의 새어머니를 맞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장화 홍련전은 평안도 철산 지방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오던 이야기를 소재로 한 작품으로 가정 비극 소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에요. 누가 지었는지 언제 지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비슷한 소설로 홍지 파치전 등이 있어요. 새어머니 허씨는 얼굴이 못생겼을 뿐만 아니라 마음씨도 아주 나빴습니다. 두 볼은 한 자가 넘게 넓고 눈은 두꺼비처럼 튀어나왔습니다. 코는 긴 병을 세워놓은 듯했으며 머리카락은 돼지털 같고 키는 장승처럼 컸습니다. 목소리는 거칠고 굵었으며 허리는 2아름이나 되었습니다. 게다가 삐뚤어진 마음씨 때문에 못된 짓만 골라 했습니다. 배좌수 댁에 들어와 아들 3형제를 낳은 허씨는 장화와 홍련을 구박했습니다. 보다 못한 배좌수는 허씨를 달랬습니다. 어미 없는 불쌍한 아이들을 너무 괴롭히지 마시오. 그러나 허씨는 장화와 홍련을 괴롭히지 않기는커녕 없애려는 나쁜 일을 꾸몄습니다. 이른 아침 허씨는 아들 장세를 불러서 큰 쥐 한 마리를 잡아오게 했습니다. 허씨는 쥐를 죽이고 피를 발랐습니다. 그러고는 장세에게 장화가 자는 방 이불 밑에 넣어두라고 시켰습니다. 장화가 죽은 태아를 낳은 것처럼 꾸미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허씨는 배좌수에게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며 말했습니다. 영감, 큰일 났어요. 이 일을 어찌하면 좋아요? 글쎄 장화가 늦도록 일어나지 않아서 무슨 일인가 걱정이 되어 방에 들어가 봤더니 제 말만 듣고는 믿지 않으려 할 테니 같이 가보도록 해요. 배좌수가 허씨와 같이 가서 보니 과연 허씨가 말한 그대로였습니다. 대체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꼬? 배좌수는 땅이 꺼질 듯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허씨는 제가 꾸민 일이면서도 눈물까지 흘리는 척했습니다. 이 일이 남의 귀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면 장화를 없애는 게 제일 낫겠지만 차마 그럴 수야 있나요? 제가 들어와 집안에 이런 일이 생겼으니 제가 죽어야지요. 그러면서 죽으려는 체하자 배좌수는 허씨가 정말 죽는 줄만 알고 살살 빌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요? 당신이 왜 죽는단 말이오? 이게 다 자식을 잘못 가르친 내 탓이오. 여보, 우리 다른 방법을 찾아봅시다. 당신이 하자는 대로 다 할 테니 제발 죽지만은 말아요. 이 말에 허씨는 못 이기는 척하며 미리 생각해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영감이 결심이 꼭 그러시다면 이렇게 하세요. 이 일이 소문나지 않게 하려면 역시 장화를 없애는 수밖에 없어요. 장화에게 거짓말로 외가댁에 다녀오라고 하세요. 그러면 제가 장쇠에게 장화를 산속에 있는 연못에 빠뜨리고 오라고 하겠어요. 배좌수는 허씨의 의견대로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일이 온 동네에 소문이 나면 가문의 먹칠을 하는 일이므로 어쩔 수 없이 허씨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해가 질 무렵 배좌수는 장화에게 산 너머에 있는 외가댁에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장화는 태어나서 아직 한 번도 바깥 출입을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한밤중에 장세를 따라 집을 나선 장화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장세는 제 엄마를 닮아 인정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빨리 말 위에 올라타란 말이야. 네가 빨리 와야 나도 빨리 집으로 돌아올 게 아니야. 장화를 죽이러 가는 길이라는 걸 알면서도 소리만 꽥꽥 질렀습니다. 장세는 장화가 탄 말을 앞에서 끌며 마을을 벗어났습니다.
한참을 가니 나무가 우거진 산속에 큰 연못이 있었습니다. 어두운 밤인데다 멀리서 무섭게 우는 산짐승 소리마저 들려왔습니다. 장하는 겁이 나서 떨었습니다. 여기 내려, 장새가 투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 우리 외가댁에 간다고 하고서는 여기서 내리라니 무슨 소리야? 여러 말 말고 빨리 내리란 말이야. 외가댁은 무슨 외가댁이야? 혼인도 하지 않은 네가 죽은 태아를 낳아 집안 망신을 시켰잖아. 그러니까 너를 이 연못에 빠뜨리고 오라고 한 거야. 장새의 말을 들은 장화는 너무 놀라 말에서 뚝 떨어졌습니다. 장화는 큰 소리를 내어 슬프게 울었습니다. 신령님, 저는 아무런 죄도 없는데 무슨 일로 저를 죽이려 하십니까? 저승에 계시는 어머님, 제가 이렇게 죽게 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아버지와 새어머니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한 적이 없는 저에게 무슨 죄가 있다고 이렇게 죽게 하십니까? 신령님, 이 목숨 하나 죽는 것은 아깝지 않으나 부디 제 억울한 누명만은 벗겨주십시오. 장화는 장새를 돌아다보았습니다. 장새야, 내 말을 들어봐라. 너와 나는 어머니가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 아버지의 뼈와 살을 받은 남매가 아니냐? 내가 죽기는 반드시 죽을 터이니 잠시만 시간을 다오. 외가댁에 가서 어머님 무덤에 하직 인사를 한 뒤 불쌍한 홍련을 부탁하고 오련다. 어찌하든 죽고 말 목숨인데 무슨 말이 이렇게도 많냐? 내가 밀어넣기 전에 네 스스로 뛰어드는 게 좋을 거야. 장새는 입을 삐죽거리며 말했습니다. 장화는 하늘을 쳐다보며 하소연했습니다. 제가 복이 없어 7살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새 어머니에게 구박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억울한 누명까지 쓰고 연못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이니 따르기는 하겠지만 이 억울함만은 벗겨주십시오. 장화는 연못가로 걸어가 신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오던 길을 돌아다보며 또 한 번 울었습니다. 불쌍한 홍련아, 너 혼자서 어떻게 살아가려느냐? 너를 두고 죽으려니 걱정이 되는구나. 장화는 비오듯 흐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장화는 한참을 망설이는 듯 하더니 치마를 뒤집어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러고는 연못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첨벙 소리가 나면서 물결이 일었습니다. 고요한 숲에는 이름 모를 산짐승 울음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이때 갑자기 큰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나서 장새를 꾸짖었습니다. 예끼, 짐승보다 못한 놈아. 너와 네 어미는 하늘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호랑이는 장새를 넘어뜨려 두 귀와 한 팔, 한 다리를 떼어먹고는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장새는 정신을 잃은 채 쓰러졌습니다. 장화를 태우고 왔던 말은 놀라서 혼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허씨는 밖에서 나는 말의 울음소리를 듣고 급히 뛰어갔습니다. 그러나 장새는 보이지 않고 말만 혼자 히잉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말만 돌아오더니 우리 장새는 어찌 되었단 말인가? 허씨는 급히 종들을 불러 산속 연못에 가보게 했습니다. 연못 가까이 간 종들은 나자빠질 듯이 놀랐습니다. 장새가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람? 이때 어디선가 찬바람이 일면서 연못 가운데서 이상한 향기가 났습니다. 종들은 이상하게 여겼으나 이유는 알지 못했습니다. 허씨는 정신을 잃고 업해 오는 장새를 보고 놀랐습니다. 하지만 종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더욱 놀랐습니다. 허씨는 홍련이 들으라고 큰 소리를 내어 슬프게 울었습니다. 장화가 외가댁에 간다고 장새를 데리고 가더니 장새만 호랑이에게 물려 돌아왔구나. 홍련은 장화 언니가 걱정되었습니다. 언니는 외가댁에 무사히 갔을까? 홍련은 언니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날 밤 홍련이 잠을 못 이루고 뒤척이는데 장새가 누런 용을 타고 북쪽 바다로 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언니, 저는 본 척도 하지 않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옥황상제의 명령을 받고 삼신산으로 약초를 캐러 가는 길이다. 갈 길이 바빠서 너에게 말할 틈이 없구나. 장화를 태운 용이 크게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깨어났습니다. 꿈이었습니다. 홍련이 아버지께 꿈 이야기를 했더니 아버지는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홍련은 아버지 방에서 나와 장새에게 장화 언니의 이야기를 자세히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리석은 장새는 홍련에게 사실대로 다 말해주었습니다.
홍련은 비로소 장하 언니가 억울하게 죽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언니 뒤를 따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홍련이 장하 언니를 그리워하며 지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파랑새 한 마리가 정원에 와서 꽃들 사이를 오락가락하고 있었습니다. 파랑새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에도 찾아왔습니다. 홍련은 파랑새가 혹시 장하 언니가 죽은 곳을 알리러 온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홍련은 파랑새를 따라 집을 나섰습니다. 파랑새는 정말 홍련을 안내하듯 가다가는 쉬고 가다가는 쉬고 하며 날아갔습니다. 홍련이 쫓아올 수 있을 만큼 조금씩만 날았습니다. 파랑새는 나무가 무성한 산속 큰 연못 앞에서 날개를 멈췄습니다. 이때 안개가 낀 연못에서 홍련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하 언니의 소리였습니다. 홍련아, 왜 나를 따라 죽으려고 하니? 꼭 살아서 아버지께 효도하고 좋은 신랑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거라. 언니, 어디에 있어요? 보고 싶어요, 언니. 홍련아, 홍련아. 홍련은 언니의 애잔한 목소리에 더욱 슬펐습니다. 연못가에서 한참을 울던 홍련은 그만 연못 속으로 뛰어들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연못에는 날마다 안개가 끼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여자의 울음소리도 들려왔습니다. 억울함을 풀지 못한 장하와 홍련의 영혼은 세상을 떠돌았습니다. 두 자매는 자신들의 억울함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철산 부자가 있는 관가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그때부터 철산으로 부임해오는 부사들은 부임 첫날 밤에 기절하여 죽곤 했습니다. 그러자 아무도 철산 부사로 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부사뿐만이 아닙니다. 해마다 풍년이 들던 철사는 웬일인지 몇 년째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하나둘씩 고을을 떠났습니다. 철사는 마치 사람이 살지 않는 곳처럼 황폐해져 갔습니다. 임금님은 이런 철산에 훌륭한 관리를 보내어 잘 다스려보고 싶었지만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아 걱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정동호라는 용감한 사람이 임금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자신을 철산 부사로 보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임금님은 너무나 기뻐하며 이렇게 당부하였습니다. 참으로 장하구나. 그곳은 부사가 죽는 곳이니 조심하고 백성들을 잘 다스리도록 하라. 철산으로 간 정동호 부사는 관원들에게 그동안의 사정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첫날 밤 정신을 놓지 않으려고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정 부사는 불을 훤히 밝히고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한밤중이 되니까 어디선가 찬바람이 불어오는 듯 했습니다. 갑자기 한 여인이 들어와서 공손하게 절을 하였습니다. 너는 누구이기에 이 깊은 밤중에 관가를 찾아왔느냐? 여인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소녀는 이 고을에 사는 배좌수의 딸 홍련이옵니다. 저희 자매가 모두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그 억울함을 풀어주십사고 부사님을 찾아뵈었습니다. 좋다. 내가 사정을 들어보고서 억울함을 풀어줄 터이니 자세히 말해보아라. 홍련은 부사에게 그동안 일어난 일들을 자세하게 아뢰었습니다. 어려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허씨가 새어머니로 들어온 일, 새어머니가 홍련 자신과 장하 언니를 구박하다가 언니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 죽게 한 일, 자신도 새어머니의 구박을 견디다 못해 언니의 뒤를 따라 죽게 된 일들을 빠짐없이 하나하나 말씀드렸습니다. 부사님, 저희 자매의 억울한 누명을 어디 가서 벗으면 좋겠습니까? 부디 장하 언니의 억울한 누명이라도 벗겨주십시오. 다음날 정 부사는 관원들을 시켜서 배좌수 부부를 잡아들였습니다. 두 딸이 어떻게 해서 죽었는지 바른대로 말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지금 당장 목숨이 끊어질 줄 알아라. 그러자 배좌수는 얼굴이 흑빛이 되어 차마 입을 열지 못하고 쩔쩔매었습니다. 그러나 허씨는 장하는 자기가 지은 죄를 부끄럽게 여겨 스스로 연못에 빠져 죽었다는 둥, 홍련도 제 언니를 닮아 못된 짓만 하다가 도망을 치고 나서 소식이 끊겼다는 둥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믿기 어려우시다면 증거를 보여드릴 수도 있사옵니다. 허씨는 집에 두었던 말린 쥐를 가져와 장하가 죄를 저지른 증거라면서 내놓았습니다. 증거물까지 있으니 네 말을 믿겠다만 조사를 좀 더 한 다음 결정을 내릴 터이니 집에 돌아가서 기다리고 있거라. 정 부사는 의심쩍은 부분이 있었지만 더 이상 따져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장화와 홍련이 함께 정부사 앞에 호련히 나타났습니다. 자매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고여 있었습니다. 현명하신 부사님을 만나 억울한 누명을 벗는가 했더니 어찌하여 부사님까지 새어머니의 꿰매에 넘어가려 하십니까? 새어머니가 증거물로 올린 것에 배를 갈라보시면 사실을 아실 수 있사오니 그렇게 하여 주십시오. 부사는 생각을 정리하려고 잠시 눈을 감았다 뜨자 장화와 홍련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정 부사는 배좌수 부부를 다시 잡아들여 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 증거물이 틀림없이 장화가 낳은 죽은 태아렸다. 네 앞이라고 거짓을 아뢰겠사옵니까? 허씨는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 여봐라. 당장 저것의 배를 갈라보아라. 관원 하나가 증거물의 배를 칼로 가르니 그 속에는 쥐똥이 가득 들어있었습니다. 뭐라고? 그것이 죽은 쥐라고? 정부사는 발로 마루청을 부르며 호령했습니다. 장화와 홍련을 연못에 빠져 죽게 만들고 나까지 속이려 했으니 어찌 살려둘 수가 있겠느냐. 정부사는 이 일을 임금님께 아뢰었습니다. 임금님은 허씨와 장세는 죽이고 배자수는 엄하게 타이른 뒤에 놓아주라는 엄명을 내렸습니다. 정부사는 직접 관원들을 거느리고서 장화와 홍련 자매가 죽었다는 연못으로 갔습니다. 정부사는 수십 명의 사람들을 시켜 연못과 수풀을 뒤졌습니다. 한참 만에야 수풀이 우거진 곳에서 죽은 장화와 홍련을 찾아냈습니다. 장화와 홍련은 마치 살아있는 사람이 잠든 것 같았습니다. 정부사는 장화와 홍련 자매를 불쌍히 여겨 하루 종일 햇볕이 드는 좋은 자리에 무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다음과 같이 쓴 비석을 세웠습니다. 해동 조선국 평안도 철상군 배자수의 딸 장화 홍련의 무덤. 어느 날 정부사가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장화와 홍련 자매가 호련히 들어와서는 인사를 하였습니다. 현명하신 부사님께서 저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셨습니다. 이제 저희 자매는 편안한 마음으로 세상을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부사님은 오래지 않아 높은 벼슬에 오를 것입니다. 놀라 깨어보니 꿈이었습니다. 꿈속에서 장화와 홍련 자매가 한 말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정부사는 그달부터 벼슬이 오르고 후에는 통제사회까지 올랐습니다. 한편 배자수는 죄를 용서받고 집으로 돌아왔으나 괴로웠습니다. 장화와 홍련이 보고 싶어 눈물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배자수는 윤씨를 새 부인으로 맞아들였습니다. 윤씨는 같은 고을에 사는 윤광호의 딸로서 성품이 좋아 배자수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었습니다. 어느 날 밤 배자수 앞에 장화와 홍련이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옥황상제께 저희의 억울한 죽음과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아뢰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가 다시 아버지의 딸로 태어나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시 태어나면 아버지를 정성스럽게 모시겠습니다. 문득 깨어보니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윤씨 부인도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선녀가 구름을 타고 내려와 연꽃 2송이를 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장화와 홍련이니 부인은 앞으로 아기를 낳아 귀하게 기르거라. 꿈에서 깨어보니 연꽃 2송이가 손에 쥐어져 있고 방 안은 향기로 가득했습니다. 태몽인 것 같아요. 배자수 부부는 그 꽃을 병에 꽂아두고 장화와 홍련을 대하듯 정성껏 보살폈습니다. 그로부터 윤씨는 10달 뒤에 딸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부부는 아이들의 이름을 장화와 홍련이라고 지었습니다. 자매는 영리하고 재주가 뛰어나며 부모에게 효성이 지극했습니다. 15살이 되자 배자수 부부는 딸들의 신랑감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고을에서 부자로 소문난 이연호라는 사람이 나섰습니다. 이연호는 오래도록 자식을 얻지 못하고 있다가 늦게서야 윤필과 윤석 쌍둥이 형제를 두었습니다. 혼인날을 정해놓은 다음 윤필과 윤석 형제는 과거에서 장원급제를 하였습니다. 얼마 후 형제가 높은 벼슬에 오르자 양쪽 집안 사람들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이윽고 배자수의 집에서는 혼인잔치가 크게 열렸습니다. 훗날 장화는 아들 둘과 딸 하나를 낳았습니다. 맏아들은 문관으로 높은 벼슬에 올랐고 둘째는 무관으로 대장이 되었습니다. 홍련은 아들 둘을 두었는데 맏아들은 높은 벼슬을 하였습니다. 또 둘째 아들은 그릴기를 좋아해 학문이 높은 경제에 이르렀습니다. 배자수가 90살이 되었을 때 나라에서 좌찬성 벼슬을 내렸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모두 딸과 사위들의 지극한 효성 때문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좋은 일이
좋은 일이 많이 생긴 배자수 집안에서는 행복한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장화홍련전 재미있게 읽었나요? 장화홍련전은 못된 자는 벌을 받는다라는 권선징악 메시지로 익숙한 소설인데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면 가족의 의미를 고민해 볼 수도 있답니다. 오늘날에는 다양한 가족 형태가 있는 만큼 옛날처럼 혈연에 집착하기보다는 넓은 시각을 갖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도 진정한 가족이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